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국내 송환 첫날 8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드 진상조사가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은 정유라 씨가 지금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이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갔을까요? 네, 이제 정유라 씨가 들어옴으로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정유라 씨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연결고리 이 뭐 역할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삼성의 그 승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약 78억 넘어간 돈, 그리고 전체 받기로 했던 건 213억인데요. 예. 이 돈과 관련해가지고 어제 이제 조사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또 하나는 이대 학사 비리 부정입학 이와 관련해서 특수 일부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첨단 범죄 수사부는 아직 조사가 시작이 안 됐는데 거기에서는 나중에 이제 해외 자산 도피라든가 내지는 그 외환관리법 위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국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이 돼서 예. 새벽 1시 반까지 한 8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삼성 승마 지원 관련 뇌물 의혹, 그렇죠. 그리고 이대 학사 비리 부정 입학 이 의혹 이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어제 이제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이제 언론들도 그걸 많이 주목을 했고 인터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제 발언들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면 사실 뭐 크게 요약하면 잘 몰라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어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네,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돌이켜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단복을 입고 가진 않았고 단복은 다른 친구가 입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그때 제가 이때만 들고 갔던 게 아니라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된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네, 저희가 짧게 요약을 했는데 어제 이제 현장에서 한 5분가량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대부분 뭐 크게 살펴보면 뭐 아이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한 이후로는 대부분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정유라 씨가 어떤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게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쟁점들이거든요. 예. 계속 이제 자신은 이제 최순실 씨와 그리고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와 엄마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혀 모른다. 예. 그 승마 지원 여부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귀국해서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순실 씨도 딸에게 어떤 혐의가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렇지 않다. 딸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쪽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강 변호사 말씀처럼 몇 가지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승마 지원 여부, 삼성의 승마 지원 여부, 그리고 이대 학사 비리 의혹, 그리고 재산 도피 은닉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업무방해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뇌물죄가 공범 관계가 성립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쟁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기본적으로 그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거 보면서 역시 최순실 씨 딸답게 정유라 씨는 사실 사고가 전략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말하면
솔직 담백한 사람이다. 뭐 되게 숨기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어제 그 일문일답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 그 성모와 관련된 특혜 부분에서 뭐 네.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래서 말을 멈추더라고요. 예. 아마 그 장면은 아마 그 검찰들도 그 장면을 되게 그러니까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겁니다. 네. 그러면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뭔지를 그것이 추궁이 된다면 결국은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정유라 씨 그리고 최순실 씨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그 퍼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 성마 특혜로 유일하게 지금 정유라 씨가 특혜를 받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 법조인 여러 법조인단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아마 검찰이 집중적으로 추구를 하지 않겠나. 물론 지금 어제 일문일답 과정 속에서 이화여대 그 부정 그 입학이요? 입학과 관련된 것은 본인이 상당 부분 시인했기 때문에 네네. 뭐 일단 그와 관련된 또 업무방해 이대 혐의. 네. 그렇죠 이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전 총장 이런 사람들 이미 벌써 1차 벌써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네.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밝혀졌고 이제 앞으로 남은 부분이 결국 이제 그 제3자 뇌물죄라든가 그리고 해외 은닉 재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이제 한 말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 분명해진 것은 최순실 씨가 자기 딸 정유라를 어떤 특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농단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중심에 정유라 씨가 있는 겁니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승마라고 하는 것을 택했고 예. 그래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 갈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말이죠. 대학에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교수들을 뭐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교육농단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은 이제 시장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유라가 그 상주 승마대에 갔을 때 말이죠. 1등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참 나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태강 씨를 자처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농단 이런 것들 인사농단 예. 이 모든 것의 어떤 그 중심에는 사실 정유라 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최순실 씨가 결국은 이 정유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무리한 이런 일을 벌이다가 이 국정농단이 시작이 된 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네네.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혀 철없고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밀어내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네. 자, 어제 이 인터뷰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어요.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제가 그땐 참 어리고 너무 그때 제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막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속상할 것 같고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저 장면 보면은 네네. 자기와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모른다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도 자기는 잘 모른다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동안 쭉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과연 그러면은 보통 강남에 있는 보통 그 가정주부인가 그거는 아니다는 게 확실히 밝혀진 게 네네. 굉장히 최순실 같은 경우는 머리가 굉장히 교묘하다. 네. 왜냐하면은 그 특검에 이제 2차 소환돼서 그 강제 소환될 적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뭐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나는 네. 너무 억울하다. 뭐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뭐 다시 또 침묵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 그 국정농단에 끌어들여 갖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히 이용해서 사실 사리사욕을 챙긴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네. 또 자기 딸까지도 사실 편입시켜서 여러 가지 하는 정황인데 이런 정황들이 보면은 정유라 씨가 이
전혀 자기는 특혜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 거짓인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은 딸이 뭘 하겠다고 하면은 최순실 씨는 그냥 앞뒤를 안 가리고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가정주부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힘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정도는 아마 딸한테 얘기했지 않겠나. 그 부분들은 결국 검찰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일단은 검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다 모른다, 잘 모른다, 뭐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글쎄요. 31일제 오전 4시 8분 이때 이제 영장이 집행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6월 2일 오늘 내일 아침 새벽이죠. 예. 그때까지가 이제 48시간 만료인데요. 그래서 영장을 친다면 오늘 저녁까지 이제 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석방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뭐 도주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공범입니다. 네.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뇌물죄도 공범 의혹을 이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일단 만약에 석방을 시키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요. 네. 일단은 이제 업무방해라든가 글쎄요 뇌물죄도 적시를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분명치는 않은데요. 예. 왜냐하면 업무방해는 거의 뭐 분명해 보이거든요.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예, 있고요. 그런데 뇌물죄까지 이제 적시를 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이것은 봐야겠습니다만은 구속영장은 청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구속은 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2대 학사 비리, 입학 비리에 관련된 5명, 네. 이 뭐 총장, 학장, 뭐 처장, 다 구속이 교수 다 구속이 됐거든요. 예. 네. 그 심지어 지금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에도 5년이 지금 구형이 됐고 그렇죠. 남궁은 처장은 4년이 구형이 됐고 지금 중형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이유는 뭐냐면 이 사학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라든지 이 공정해야 할 대학 이것을 말이죠. 이게 한 사람의 어떤 욕심 때문에 정유라 하나를 위해서 흙탕물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이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시작이 정유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물론 이거는 엄마가 다 한 것이고 과연 정유라는 모르는 것이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동조 내지는 종범 뭐 아주 주범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네. 일단 이것으로 영장 청구는 될 것으로 예. 생각이 되고 예. 영장이 발부되지 맞아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일각에서는 정유라 씨가 와서 어차피 진술도 제대로 하지 않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다 어머니 책임으로 돌려버리고 나면 앞서서 있었던 그 김영재 원장과 그 부인처럼 둘 다 구속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예, 그 사실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래는 예. 저번에 정몽구 회장이라든지 그 아들 네. 정의선인가요? 그때도 네네네. 한 사람은 구속을 시키고 예. 한 사람은 구속을 안 시켰거든요. 아들은 구속 안 시키고 이런 적도 있고. 예. 그래서 뭐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모녀관계에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그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황이 왜냐하면 다르군요. 너무나 이제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 사태가 커요.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구속된 사람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교수들은 학점 좀 출석 안 했다고 과점을 안 냈는데도 학점 줬다고 그래서 지금 중형을 지금 뭐 구형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지금 수사가 아직 이 정유라를 마지막으로 수사해야만 퍼즐이 맞춰진다는 이런 측면도 있어서 네. 아까 같이 모녀 관계 둘 다 구속하는 것은 좀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는 구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례적이지만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은 청와대는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한데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지난 대선 전에 그 굉장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서두른 면이 좀 있어요. 네. 3월 달에 맨 처음에 2기가 들어온 다음에 2기가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또 들어왔는데 또 그때 그것이 완전히 성주에 이제 배치될 때 골프장에 새벽에 배치가 됐잖아요. 그건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당시 여러 대선 후보들, 특히 문재인 후보가 이 사드 문제는 일단 차기 정부가 검토할 문제다라고 입장을 여러 번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드가 한미 간에 합의가 됐지만 이렇게 대선 전에 그것도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많이 제기됐는데 지금 이제 이 논란의 핵심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6기, 발사대 6기가 누락됐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냐 국방안보실장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청와대 브리핑에 의하면 이건 사실상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지금 안보실장과
전 안보실장이죠.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이제 조사한다. 예.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아주 예민한 문제가 폭발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국방부에서는 지금 뭐 그것을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니라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과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뭐 언론에 보도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안보실 국방부 보고에서 그거를 뺀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인지 개재된 것인지 뭐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전 정권과 이번 정권의 어떤 사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노출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핵심인 것 같고요. 네네네. 또 하나 문제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그리고 굉장히 미국을 이제 그동안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고 권력이 공백된 상태에서도 미국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서둘렀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드 문제는 단순하게 이것을 배치하냐 배치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닌 거죠. 지금 뭐 정부도 일단 사드를 배치 안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어쨌든 예. 그러나 이 과정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윤영찬 수석도 브리핑을 할 때 얘기했지만 충격적이라고 한 발언 자체가 내기가 모르게 들어와 있던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공식적인 업무 보고서 과정에서 빠뜨렸다는 게 충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이게 이제 윤영찬 그 국민소통 수석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면서 충격적이다 하는데 예. 정말 이게 과연 충격적인 청와대에서 받아들이냐 할 적에 저는 두 가지로 봤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정말로 지금 그 이미 벌써 일개 포대가 6개, 일개 포대라는 것은 6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되고 예. 2개 이미 배치됐고 4기 자체가 지금 다른 부대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문에서 다 밝혀진 거고 그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4기와 관련된 부분 이것이 과연 그 업무 보고에서 그 이 조직적으로 누락한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착오인지 근데 충격적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는 건 뒤집어 보면 조직적이다는 거예요. 네. 조직적 어떤 반발이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저항이라면은 그렇다면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수사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 한미 정부 간의 합의된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 정부가 뭔가 이면 합의가 있었지 않았나. 사드 배치와 관련된 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를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나. 그러려면 그 조사를 하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4개의 초점을 맞춘 게 바로 거기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외교전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서둘러서 이거는 국내적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이 국제적으로 비춰졌을 경우에 자칫하면은 지금 한미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이 배치된 부분인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무효하느냐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나왔을 경우에 이 사실 우리 쪽 입장에서 안보와 관련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이 국내 문제로 선을 끊지 않습니까? 네. 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이제 청와대에서 뭐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불러서 직접 와서 뭐 그 수사를 받아라, 조사를 받아라 했기 예. 때문에 더 조사해봐서 알겠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좀 더 명백하게 뭐 첫째는 이면 합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저는 그리고 조직적으로 저항이 있었다면 수사 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 전체를 예. 일단 매도해서는 안 된다. 네네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저는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사실은 이면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으로서 이면 합의 여부를 꼭 이렇게 해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뭐 절차상의 문제지만은 예.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이제 전 정부 쪽에서 네네. 일단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왜냐하면 인수위가 없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인수위를 없는 과정에서 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더 깊은 얘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또 네.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예. 전 정부에 있는 관료들이 협조를 안 하면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만큼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뜻으로 지금 비춰지는 거죠.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격적이다. 협조를 안 하는 부분, 보고를 안 한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조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건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하고자 더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보는 아니, 거죠. 지난해 보세요. 지난해 11월 달에 네네네. 지난해 11월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네네. 사드 배치는 앞으로 8 내지 10개월 안에 배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당시 11월 기준으로 8달 내지 10달 그러면 올해의 7월 내지 9월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더욱더 빨리 진행됐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의혹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한미 간의 합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한미 간의 합의를 건드린 이런 건 전혀 아닌 것이고 네네네. 단지 국내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은 제기됐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근데 이걸 자꾸만 뭐 한미 간에 이미 사드가 합의된 거를 되돌리려 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건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그렇게 주한미군 사령관조차도 앞으로 8달 내지 10달 후에 배치가 될 것을 왜 이렇게 빨리 서둘렀느냐의 문제고 예. 또 3월 6일 날 오산 기지에 사드 바사드 이게 두 개 기가 반입된 다음에 4월 20일 날 미군에 이제 공여가 완료됐어요, 부지가. 네. 그다음에 25일 밤에 또 그렇게 사드 레이더가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 26일 날 새벽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혹은 당연히 제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1월 달, 3월 달에 또 백악관을 갔었어요. 무슨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뭐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충격적 수 있죠. 왜 이게 어떻게 언론에 방송에 보도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보도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국방부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국정기획자문이 보고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아요. 전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 업무 보고라는 것이 네. 이제 어쨌든 인수인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정부에서 일을 했던 걸 다 넘겨받아서 계속적인 업무적인 영속성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보고가 빠졌다는 거에서 아마 충격적이라고 얘기할 한 것 같은데 보시기에요. 지금 조직적이냐 아니냐 또는 단순 실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지금 가려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네. 그래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어떤 뭐 외교 라인 또 국방부 라인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그렇게 아주 그 긴밀하게 뭐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런 얘기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미 국방장관이라든지 김관진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싶은 다시 말해서 정의용 안보실장한테는 좀 빼고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어쨌든 간에 보고가 누락된 이면에는 단순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나름대로 협조, 비협조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격적이다. 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네. 외교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예. 지금 이제 그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제 환경 평가를 좀 다시 하겠다는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 예.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예. 원래 할 때는 환경 평가를 약식으로 해서 빨리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환경 평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나머지 4기를 배치하려면 상당한 그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네. 또 뭐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린다고 해서요. 국회 예. 비준 절차 이 부분도 사실은 어릴 때 선진화법에 의해서 사실 통과되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 되냐 하면은 결국 이제 곧 있을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예. 또 좀 있으면은 또 한중 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좀 시간을 좀 확보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네. 또 한중 관계도 중요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한미 이 동맹 관계 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한중 관계를 좀 더 이 사드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사실 그 나머지 4기를 갖고 접근하려고 하는 정부 차원의 어떤 외교적 노력을 뭔가를 좀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 않겠나 하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국내적 조치라고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회담도 있고요. 중국도 입장을 내놨는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또 굉장히 또 상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입장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히려 그런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했다라는 전 그 해법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전 청와대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이 자체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전임 정권과 이번 정권과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분명한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선 기간에도 그런 확인이 계속 됐고요. 얘기됐던 것이고 예. 그리고 어쨌든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거의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국내적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아요. 네.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아까 우리 이제 허성우 이사장은 이면 합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뭐 이면 합의 있지 않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분명히 내막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라. 이건 합의 없던 부분이었잖아요. 뭐 그 예. 이후에 어느 정도 해명 아닌 해명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밝힐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분명한 것은 너무나 빨리 서둘러졌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어떤 정당성의 문제, 절차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지 네. 이 사드 합의를 둘러싼 그 어떤 여러 가지 논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국제적으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좀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대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 그것은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좀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전부 좀 국무총리 책임이다. 그런 각오로 좀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특히 민생과 관련한 문제는 제가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무엇에 목말라 했고 무엇을 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구현해가는 정부가 되도록 신명을 바칠 각오입니다. 네. 국무총리의 권한, 국무총리의 책임 총리의 구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과연 책임 총리의 구현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원래 이제 헌법에 보면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무총리 제쳐놓고 의전 총리로 만들어 놓고 행정각부하고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에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견제 내지는 보좌도 되지만 대통령을 그 견제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뭐 책임총리라는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네.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 그리고 또 성숙한 어떤 그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을 행사에 어떤 그 해나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기대가 되고요. 국무총리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전 총리로 하지 말고 책임 총리로 권한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행정각부에 지시가 내려가고 다시 보고가 올라오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결과는 통과가 됐지만 그 과정이 조금 아쉬움을 좀 남기는 대목이 있었어요. 한국당의 이제 표결 불참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협치라는 부분 굉장히 강조해 왔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뭐 표결에 불참을 했어요. 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반대를 했더라도 그렇게 네. 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뭐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뭐 164석인가요? 이렇게 찬성을 얻었잖아요. 뭐 그렇죠. 전혀 하자 없는 것이고. 네, 네.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료도 최종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좀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이런 부분들을 의식한 면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어쨌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었습니다만 야당, 국민의당이나 바른정, 국민의당은 어쨌든 뭐 처음부터 협조 쪽으로 가다가 조금 강경으로 바뀌었다 다시 이제 그렇죠. 표결 찬성으로 돌았어요. 네. 바른정당은 표결에 대체로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 같고. 네, 네. 근데 아무튼 자유한국당의 저런 모습들은 뭐 협치란 측면에서 볼 때 정권 초기에 초대 총리에서 썩 그렇게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캥기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자유한국당으로서도 그렇게 결정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온통 여론에 국무총리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과반이 훨씬 넘게 총리 인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그랬죠. 여론에 좀 배치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좀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좀 발목 잡기의 그런 면도 없지 않았다. 네. 그렇게 표결까지 불참할 정도로 절대로 안 되는 그렇게 여론이 형성된 게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니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제 정권이 바뀌시니까 그 좀 과한 말씀 좀 드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그 고위공직자 5대 그 기준 원칙은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네. 그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했고 그 표가 상당표가 당선에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이낙연 총리가 됐죠. 이제 이낙연 총리가 사실 인사 후보 검증 과정에서 논문 표절 빼고 5개 다 걸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이 어떤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일단 책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이 그 여당에서 철회가 안 되고 계속 이낙연 총리 내정자로 가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표결하는 과정에 당론을 겪어서 그러면 일단 본회의에 들어갔다가 다 철수한다 이런 과정을 걷는 건 그거는 어떤 정당인데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여러 지금 뭐 야당도 지금 여당도 과거 야당 때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거는 당론이 정해진다는 것은 그 내부가 있던 뭐 물론 그 의원이라는 개개인의 그 입법 기관이지만 그러나 네. 당론이 정해지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발목 잡기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발목 잡기가 아니고 오히려 어차피 이제 오히려 저는 말씀 듣고 그 네, 하시죠. 네.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협조를 해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거는 뭐냐. 결국은 앞으로 다음에 있을 어떤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협치를 다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당으로서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뭐 네네. 저의 입장, 저의 주장을 한 것이니까 뭐 거기서 비판 뭐 달게 받겠는데 5대 공직자 배제 원칙 여기에 분명히 위배된 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고 예.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야당은 사과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임 정권에서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이런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입장을 밝힌 거 저 한 번도 기억을 못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인사청문회 때 여러 가지 의혹은 항상 제기돼 왔던 거 아니에요?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5대 이 원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았으면 더욱더 좋았었는데 아무튼 제가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얘기했던 게 되게 국무총리가 낭망하고 그랬더니요. 여론이 압도적으로 총리 안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발목 잡기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다고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렇게 따지 마찬가지라 그건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네. 일단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제 이제 마지막 의원총회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의원총회 끝에 나와서 한 얘기가 어쨌든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남은 청문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강력하게 해 나갈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낙연 총리 이제 후보자 당시 후보자를 지나치게 이걸 지금 뭐 최 교수 말 발목을 잡게 되면은 또 국정 공백에 사실 제1원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제1야당이. 이제 그런 모습을 과연 보여야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여론을 의식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회의장 들어갔다가 일단 철수를 했지만 다음에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 하는 그런 아마 여러 의도가 아니겠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들도 상당히 야당 그 원내 대표단들도 상당히 그 동의하지 않았겠나.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 빨리 지금 차관 인사를 어제 단행했지 않습니까? 일부 예. 상당 부분. 그건 뭐냐면은 더 장관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내부 선발 과정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 그런 의도도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당한테 빌미를 주지 말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